안녕하세요. 친절한 유시영인데 45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025년 10달이 다 지나고 이제 11월달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인데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오늘은 제 입장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홀가분한 날입니다. 왜요? 네,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던 그 자활 대상 교육, 오늘 저 한글 파일과 파워포인트 파일, 오늘 조금 전에 다 남겼습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큰 숙제를 마무리 지으셨네요. 예, 지금 감수가 몇 단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마지막 이제 4단계 관련된 감수만 받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받게 되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획재정부의 경제배움 2라는 홈페이지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올린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하긴 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없는 와중에 진짜 큰일 하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아니고 자활센터 이용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지역자활센터. 발달장애인 말고 그렇군요. 지역자활센터.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또 아닌 거니까 그냥 되게 필요하신 분들이시겠네요. 진짜 시작하는 분들. 좀 이따가 저 녹음 드릴 때 네. 예, 자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해서 교육받고 네. 이제 또 이제 간단한 일을 하시면서 월급을 받아보는 경험을 하시는 곳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11월 달 되면서 이제 11월 이제 14일이 드디어 수능이라니까 14일이 지나고 나고서 좀 특강들이 좀 고3 특강들이 좀 있고 그 전까지 다음 주가 조금 이제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한 3일 정도 푹 쉬는데 뭔가 좀 쉬는 여유를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음 주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네요. 요번 해에는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 경제교육원 한국 FPS 미 청년재무상담까지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또 하고 나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이제 시간은 또 가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기사는요. 미중 무역전쟁 해빙, 관세 히토류 막교환, 일단 매일경제신문 10월 30일자 기사입니다. 세계의 만남이었죠. 트럼프와 시진핑 6년 만에 부산 에이펙에서 만나 세계의 단판을 지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10% 인하와 중국에서 히토류 공급 재개하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는 등등 여러 가지 좀 해빙 무드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대한 압박을 미국 내부에서도 받았었고 뭐 펜타닐 유입에 대한 차단에 협력한다면 추가로 더 낮춰주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서 일단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핫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거의 뭐 4,100선을 이제 안착하는 기분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어서 이런 때일수록 또 갑자기 또 이때 주식 좀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괜히 꼭지 잡지 않을까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어떤 측면에서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요. 두 번째 준비한 기사인데요. 한국 경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제거 해외 IB 전망이라는 한국경제신문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겠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굉장히 불확실성이 제거되므로 이에 따라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에 좋은 훈풍을 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엔비디아의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아마존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장밋빛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에 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어느 정도 투자해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의 투자에는 좀 약간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 시장 다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었나 봤더니 세 번째 기사가 그렇습니다. 4,000피 불장애 60대 여 웃고
20대 남 한숨, 수익률 힙이 갈렸다. 헤럴드 형제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가 역대급 호황 속에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60대 이상의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란다 그랬을 때 그냥 모르고 그냥 가만히 계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뉴스에서 걸어 나오신 분들, 본인이 삼성전자 주식 7만원에 샀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분이 지금 수익률 한 50% 됐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남성들, 20대 남성이 특히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계속 주식시장을 바라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꼭 갖다가 20-30% 수익이 났을 때 이제 끝장이다 이제 해서 팔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률이 계속 좀 적게 얻었는데 60대 이상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가져갈 때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삼성전자 좀 주식 좀 가지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른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걸로 이번 1월 달에 일본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기사는요. 이렇게 60대 여성분들 좋은 기사만 있진 않죠. 이자 소득 1,000만원 넘었다고 아들 피부양자에서 탈락, 건보료 22만원 날벼락. 헤럴드 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고금리의 금융소득이 늘면서 피부양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3년의 건보 준비금이 소진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현재 시장에서 이자나 배당 정산을 잘 하시고 예금 만기도 분산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사례만 하나 보시면요. 김미선 씨라는 65세 가명의 이분이 2023년 예금과 적금 여러 건의 만기를 맞이하면서 이자 1,050만원을 받고 여기에 국민연금 월 50만원을 받고 있던 미선 씨가 평소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편함에 고지서가 날랐다는 월 22만원 건보료가 나왔는데 가만 봤더니 금융소득 1,000만원을 넘어서 피부양 자격이 탈락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자 50만원 때문에 건보료 내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월 22만원씩 내는 것은요. 그래서 건보료가 박살 나오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도 평가가 있지만 금융소득이 일단 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소득과 합산되면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아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를 좀 분산하든지 아니면 부부간에도 서로 따로따로 가져가셔야 한 사람이 넘게 되면 같이 건보료를 같이 받게 되는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은요. 편의점 예정 점포를 시니어 편의점으로 부동산원 CU 편의점 이음 가게 개소식 개최라는 10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지방이 점점 사라지면서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편의점을 노인 인력 개발이 주관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이음가게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노인들의 일자리 공간과 사회의 어떤 대부분에 필요한 어떤 것들이 좀 이어갈 수 있는 카페님 이런 식으로 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기업이 이런 거에 대한 노력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 금융 서비스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최대 97% 할인이라든 해외 직구 브랜드 16개 모두 짝퉁. 10월 30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인데요. 알리나 테무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 16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결국 정품이 아닌 것으로 가품으로 드러났는데 저도 속은 경험이 있어서 독일산인 줄 알고 16기가 SSD라고 해가지고 정말 싸게 2개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작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어디에서 마케팅하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너무 싸다든지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기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요즘 제가 서울에서 네. 중년, 장년 대상으로 하는 리테크 상담을 진행 중이고요. 네, 11월 달이 이제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성과가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제가 하게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네. 서울 리테크 상담은 내년에도 뭐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2월 달에 이메일이 왔는데요. 네. 12월 5일인가에 이제 올해 했던 사람들 모여가지고 12명이었는데 상담해 주실 분이 모여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 라고 하는데 네. 그 행사 이름이 해촉식이야. 좋네. 리테크 상담사 해촉식. 2025년 해촉식. 기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로 해촉했는데. 해촉식이 꼭 나오세요. 이래서 기분이 좀 그러네. 그렇죠. 자, 제가 준비한 기사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머니투데이입니다. 2025년 11월 3일 오늘 기사이고요.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네. 임팩하고 나서 뭐 다 잘 된 것처럼. 근데 이상하게 좀 다 잘 되는 이 분위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그렇긴 한데 또 그게 또 사실이라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앞거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저 치킨, 치맥이었죠. 깐부치킨. 깐부치킨 하면서 BHC 주가가 오른 이례적인 상황. 뭐 상관이 있나요? 그게? 사실 이 깐부치킨이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치킨으로 상장된 게 BHC라 BHC 주가가 올랐답니다. 난 또 DHL인 줄 알았는데 DHC. 네네네. BHC 깜짝 놀랐네. 뭐 어쨌든 저는 주식이 없으니까 관심 없습니다. 제목이 은행권 저신용자 이례적 금리 우대 이 대통령 눈치 봤나. 지난번에 한번 녹음해서 다뤘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햇살론 15 얘기하면서 참 이거 비싼 건 아닌데 라는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다들 금리만 보고 비판한다. 모를 수 있다. 근데 알려고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고 분명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쪽에서 잠깐 떡을 좀 낮출 거다. 왜? 소나기 오면 피해갈 거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관련된 게 기사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볼게요. 올해 8월과 9월 주요 은행 최고 신용자와 최저 신용자 가계대출 금리 추이 이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자, 큰 은행 다 나와 있죠. 5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있고요. 여기 조금 우리한테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 취급 월 8월 9월이고요. 신용금리 구분 최고 최저 있잖아요. 네. 신용금리 구분 최고 최저. 근데 이상해. 최고가 3.86이고 국민은행이 최저가 8.79야. 이거 바뀐 거 아닌가? 아닙니다. 신용 점수죠. 네, 그러니까 신용금리 구분이 아니라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 최고 수준이냐 최저 수준이냐 맨 아래 보면 있어요. 네. 최고 신용자는 신용점수 951점부터 1000점, 최저 신용자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 처음 보신 분들은 최저가 600점 이하면 최저야? 예, 최저입니다. 600점 이하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금리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지난 9월 5대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신규 취급한 최고 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최고 신용자의 가계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네. 신용 좋은 사람은 더 받고 그래서 금리 조금밖에 안 받는데 그건 조금 올렸다는 거고요. 네. 최저 신용자의 그 대출 금리는 낮아지면서 낮아지고. 그렇죠. 은행권 안에서 이례적인 반응이다. 지금 찍힐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 가면 슬쩍 따라가는 거죠. 특히 신용 등급별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적용에 평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신용 등급별이래. 신용 등급은 없어지고 신용 점수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나이스나 KCB에서 그렇죠. 쓰는 거고 지금 나오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각 은행에서 이용하는 신용 등급입니다. CSS죠. 은행별로 사용하는 신용평가 시스템에서는 아직도 신용 등급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어대은행이 9월 최저 신용자 600점 이하게 내준 신규로 내준 가계대출 가상금리 평균은 5.58로 5.58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준금리 더하기 가상금리만 5.58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 달 전에 비해서 낮아졌다. 0.24% 낮아졌다. 근데
신용 좋은 분들, 최고 신용자 1000점에서 951점에게 내준 가계대출의 가산금리 평균은 3.012에서 2.984. 좀 뭐라 그럴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3.0이 아니야. 3.012%에서 2.984%로. 0.028% 이게 느낌이라도 오나 모르겠네. 아닙니다. 이게 은행업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끝전에 끝전을 받아먹는 거죠. 왜? 끝전을 받아먹어서 그거 조금 올려도 대출해간 사람이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끝전에 끝전만 올려도 성과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은행은요, 대출해주고 끝전에 끝전 장사입니다. 이게 은행업의 핵심이거든요. 자, 아래쪽에 우리 녹음에 썼던 내용이 나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코픽스나 금융채 등 지표금리, 기준금리만 난리 났죠. 네. 자, 코픽스는 은행에서, 특히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 역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금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녹음에 샀어요. 코픽스는요, 조금 요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를 조금 더 받고 싶어서 뭐로 바꾸겠다고요? 은행이 코픽스 대신 금융채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요건 누구 마음대로 한다고요? 은행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감조정금리를 빼서 정해진다. 뭐 복잡하게 써있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마음대로 한다. 각각 다. 가산금리에는 원모원가, 법적비용, 위험프리미엄, 기대수익률 등이 포함되고, 가감조정금리는 부수거래 실적, 영업점 정결권, 우대항목, 저소득층, 청년, 정책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가? 이 새끼들이 지를 아는 얘기만 해놓고 해소를 안 해놨네, 이 시나쁜 놈들이.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가산금리의 업무원가 뭘까요? 본전인 거죠. 은행, 그렇죠. 은행 직원들 월급 주고, 또 지점에 월세 주고, 기타 등등. 법적비용은 최근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법적비용 뭐가 있죠? 예금자 보호. 그것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또 사건 터지면, 홍콩 ELS 같은 거, 사건 터지면 물어줘야 되죠. 위험 프리미엄, 이건 뭐예요?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으니까 미리 좀 떼갖고 있는 거고요. 기대 수익률, 이게 지금 본인들이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지주회사가 올해 몇 % 성장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 가장 투자하신 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배당이지, 배당. 그렇죠. 이 배당의 원천이 이 기대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 가감 조정금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가산금리는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요. 뒤에 있는 가감 조정금리는 누구별로 다를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할 수 있겠네요. 고객별로, 그리고 영업점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감 조정금리는 부수거래 실적, 기타 등등 대출한 실적 말고 다른 거, 뭐 예금도 하고 청약 통장도 하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급여 통장 걸고 자동이체 걸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부수거래 실적, 영업점 전결권, 이건 뭘까요? 뭐 영업점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한도. 그렇죠. 그래서 영업점 전결권을 사용해서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예금 또는 적금을 할 때는, 자, 전결권 상품합니다라고 소개 안 하죠. 영업점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특별히 고객님. 특판이라고 하죠. 특판. 그렇죠. 특판. 이게 영업점 전결권이고요. 우대 항목은요. 은행은 싫은데 국가가 우대하라고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우대, 청년 우대, 경적금리 우대, 기타 등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은행권은 고신용자의 금리가 오르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하락한 이례적 현상.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 거잖아. 그렇죠. 자본주의가 힘드신 분 봐주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자본주의하고 좀 반대로 가니까 이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반기 대출 총량의 한도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DSR 3단계. 그렇죠. 그래서 대출은 더 어려워졌고 상대적으로 가산금리가 낮고 가감 조정금리는 정책 대출의 기준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의 양을 어때요? 늘리겠다는 거죠. 왜? 주택담보대출 같은 큰 꺼리는 조건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늘기가 부담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정책자금 대출하는 게 귀찮거든. 왜요? 일단 아까 했던 우대 항목의 저소득층, 청년, 정책금리,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보증을 국가기관에서 서주니까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데서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그래서 안 갚으시면 보증제 회사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떼일 염려는 없어. 근데 싫죠. 왜요? 귀찮거든. 그쵸. 은행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귀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취약차주를 지원을 유도하고 있는 점도 영향이 미쳤다. 취약차주야. 자, 아래쪽 요거 간단히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네. 은행권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포용 금융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이게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은행들도 세희망 홀씨나 채무조정대출 등 정책적 상품의 금리를 자체적으로 낮추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정책 대출 금리에 반영될 것 같다. 아무리 포장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있으니 저희도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비켜서 소나기를 비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이고 2025년 11월 1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기사를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A씨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건보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신 분하고 비슷해요. 네. 아까 리테크 상담 말씀드렸잖아요. 건보 피부양자 탈락 얘기 무진장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리테크 상담은 낮에 합니다. 그럼 낮에 서울시민대학이나 서울평생학습진흥원이나 아니면 무슨 구청에 무슨 행사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시간적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 여유가 있으신 그렇죠? 분이죠. 직장 안 다니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임대인이에요. 그럼 임대 수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 수입이 그게 파악되는 임대 수입도 있고 그냥 비과세로 세금 안 내고 쓱 지나가는 임대 수입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임대 수입 차곡차곡 모아서 은행에 넣었다. 은행에서 이자 받는다. 이건 어때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맨날 이 얘기를 하십니다. 돈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돈 좀 많이 버시면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시겠죠. 그분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살살 달래야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렇군요. 이러면서. 자, 근데 우리나라 피부양자 제도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제도가요. 네. 조금 부당하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 근로자인 경우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그게 회사 거하고 본인 거하고 다 합친 합친 금액 기준으로도 좀 많은 것 같긴 해. 네. 지역가입자가 내는 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이유가 있죠. 옛날부터 자영업자는 자기가 버는 거 다 신고한다,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세청에서? 그렇죠. 실제로 자영업자는요, 현금 장사도 하기 때문에 카드도 받지만 카드는 기록이 남으니까 그건 잡히는 거고 현금 받을 때는 이거 신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득의 절반 정도밖에 신고 안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무슨 소리입니까? 어차피 절반은 신고 안 하니까 건강보험료라도 그 2배 정도 실제로 버니까 건강보험료를 내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부담률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분은 원래 안 내다가 피부양자 탈락해갖고 열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뭐예요? 사정이 괜찮은 거지. 그렇죠. 400만 원씩 받으니. 네.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치킨집 하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피부양자 지금 자영업자는 안 되니까 본인 거, 배우자 거, 큰애 거, 작은애 거 다 내면 어때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내용은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되게 부담스러운 예를 들어서 재산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집이 있는 사람 얘기지. 그렇죠. 아니 지금 힘든 사람부터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연금 400만 원 받으신 분들 왜 돈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얘가 나와 있네. 66세 여성, 남편 70세, 부부 둘이 살고 있고요. 자녀 결혼했고요. 둘이 사는 거네요. 네. 현재 분당 빌라 거주, 서울 은평 아파트 전세를 주고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두 집 모두 자산 가치가 정체되어 있고 은평구라서 그러나요? 예.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서 1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 중이다. 저도 리테크 상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두 네. 개가 있는데 하나를 팔고 싶은데 무슨 얘기할까요?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출 없이 13억, 14억 정도의 자금으로 이사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부동산과 투자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하는 게 모델링이 좋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아래 내용은 이게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해주시는, 앞쪽에 보면 저 사진 큰 거 2개 나오잖아요. 네. 예, 이분들 신한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분, 프라이빗 뱅커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하시고, 주택가를 사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금계좌, 요거 양도세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타 등등이 있거든요. 네. 자, 최근에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올랐죠. 결국 지금 약간 제가 요 조정받고. 기사에 낚인 거예요. 왜? 네. 아니 400만 원 받는데 어디 다 썼지? 이게 궁금해서 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네. 없어. 그냥 투자 얘기네. 근데 네. 본인이 지금 400만 원 받는데 남는 돈이 없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지금 기껏 된 이유가 뭐예요? 건강보험료 낸다는 거잖아. 근데 건강보험료 아까 그분도 얼마나 했어요? 22만 원 냈나요? 맞아요. 예. 그럼 연금 400 중에 22만 원 내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남는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낚인 거지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 400만 원 받으면요. 1차 베이비부모 기준으로요. 네. 30년 이상 배우자 그리고 본인 부부가 다 근무하셨으면 400만 원까지는 안 되는데요.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요. 네. 최근에 상담한 분 중에 이제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선생님이셨고요. 은퇴하셔갖고 지금 한 3년 4년?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었는데 또 자식이 또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손자 손녀 이제 부담해야 되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연금이 공무원입니다. 네. 한 달에 360입니다. 1차 베이비 부모와 2차 베이비 부모 사이의 나이대이세요. 네. 근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 매달 모자라는 것 같아. 360이.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국민연금 가입해서 20년이 아니고요. 40년 불가능하지만 40년 가입을 하면 최고 금액을 냈을 때 지금 6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상한이. 네. 그래서 최고를 냈을 때 네. 한 달에 얼마나 받게 될까요? 120인가 130 정도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거보다 많아요? 160에서 170입니다. 네. 근데 네.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렇죠. 가입 기간이 40년. 만일 20년이라면 일단 반으로 나눠야겠죠.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저도 이거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보면 이게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노령연금, 예상, 연금 수령 액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10,000원 단위로. 네. 근데 누가 거기 들어가서 그거를 다운받아 볼 것이며 매년 갱신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운받아도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죠. 그죠. 모르니까 열이 안 받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언젠간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지만 바꾼 거잖아요. 지금 재정재계산, 국민연금을 조금씩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재정재계산 지금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매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5년마다 바꿀 때 국민연금 뭐 한다고 하죠? 개혁,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왕창 바꾸는 느낌이 든다고요. 일본처럼 자동 조정 제도가 아직은 안 들어와 있지만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안에. 10년 안이라는 것은 제가 국민연금 받기 전에 들어올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국민연금 제도가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알아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일본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기사 보셨나요? 국민연금 기사? 네, 엄청 남겼다고. 200조 남겼다고. 200조 수익이 났대요. 네. 33년 미뤄졌다고 그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갈까지 33년 미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들이 잘한 겁니까? 그렇죠. 장이 좋은 거죠. 어떤 분들이 요번에 지금 국민연금 그 자산 운용력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돈 주고 새로 뽑는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죠. 더 우수한 사람이 와야지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린다라는 주장이에요. 그쪽은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면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어떤 분 나와서 이 얘기한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채권 투자는 조금밖에 안 하고요.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러면 국내 주식 투자도 있지만 더 많은 돈은 어디다 놓고 있을까요? 해외.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 투자. 자, 그렇다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아가신 분들이 많아진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것부터 팔까요? 미국 거, 한국 거. 주식. 글쎄요. 뭐 그때 미국 상황에 거부터 따라서 팔아야 됩니다. 네. 아니요. 미국 거부터 팔아야 됩니다. 왜요? 한국 주식부터 팔면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박살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박살나게 하지 않으려면 한국 주식을 먼저 국민연금이 팔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미국 주식부터 판다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이 되게 비쌉니다. 고점이거든요.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상태다. 아무리 운용력, 요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잘해도 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 난 듯이 증시가 오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쁜 소식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에 또 상투를 잡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투자는 본인의 책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투자 시장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내가 잘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이런 소식들이 우리를 좀 훈풍이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버으셨다면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나누는 11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